은퇴 후의 삶이 정말로 생각했던 것만큼 홀가분하고 편안하기만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애쓰는 그 시간이 사실은 후반생의 소중한 무언가를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3살의 임순옥 여사님입니다. 여사님은 많은 이들이 현명하다고 치켜세울 만한 선택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쉬지 않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 길을 택했죠.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단 한 푼도 벌지 않아도 좋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대체 무엇을 겪었을까요? 돈은 벌었지만 그 대가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이가 들면 그 어떤 것으로도 되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은퇴를 하셨거나 혹은 은퇴 후에도 몸을 놀리지 않으려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 어르신들의 자화상이자 곧 당신이 걷게 될 길일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아직 건강해.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남는 거야 라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 마세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가는 서서히 쌓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계획도 조금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순옥입니다. 올해로 73살이죠. 10년 전 63살이 되던 해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들 저를 보고 제 나이로 안 보인다고들 했어요. 걸음걸이도 씩씩하고 목소리에도 힘이 넘쳤거든요. 저 스스로도 아직 몸이 이렇게 짱짱한데 인생 한 번 더 뛰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세상 모든 게 여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지옥철에 몸을 씻지 않아도 되고 사무실에 자잘한 서류 뭉치와 씨름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마시며 신문을 뒤적이다가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와 느긋하게 점심을 차려 먹는 삶. 참 근사해 보이죠. 하지만 딱 2주가 지나니 몸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더군요. 집안은 너무 고요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봤던 걸 또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이웃들은 직장에 가거나 손주를 보느라 바빠서 말 한마디 섞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세상은 나를 정지 버튼을 눌러놓은 것 같구나. 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 나오는 연금에 모아둔 예금도 있었으니 기본 생활은 가능했죠.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쩌지? 물가는 매년 치솟는데 이 연금만으로 거동 못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굽고 몸이 퇴화할 것 같다는 공포였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 일을 나가는 친구, 절에서 봉사하는 친구, 반찬 가게에서 일손을 돕는 친구도 있었죠. 그중 한 명인 영숙이가 제게 그러더군요. 순옥아, 지금 안 움직이면 정말 시대에 뒤처지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마침 친구의 친척이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깊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좀 벌고 생활의 활력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냉장고 부품 공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줄 알았지. 지독한 피로의 연장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공장에 들어가기 전 저도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력서도 내보고 동네 게시판에 붙은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도 찾아봤죠. 하지만 제 나이가 60을 넘었다는 걸 알자마자 상대방의 목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은 오래 서 있어야 해서요. 라며 정중히 거절하거나 아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희는 젊은 사람 구합니다. 하고 끊어버리는 곳도 태반이었어요. 건강에는 자신 있었지만 사회는 60 넘은 노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 인맥을 통해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친구 사촌 동생이 공단에 있는 냉장고 부품 공장 조장으로 있었는데 포장하고 라벨 붙이는 일은 꼼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공장에 들어서던 날을 기억합니다. 후끈한 열기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찜통처럼 후텁지근했습니다. 조장은 저를 훑어보더니 이런 일 해보셨어요? 라고 묻더군요.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배우겠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와 지인 소개라는 점 덕분에 겨우 일주일간의 수습 기간을 얻어냈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남들 앉아서 쉴 때도 저는 감히 앉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촘뜨게 보이면 바로 잘릴까봐 겁이 났거든요. 라벨 하나를 붙여도 손을 떨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 여기서 낙오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수습이 끝날 무렵 조장이 그러더군요. 속도는 느려도 참 꼼꼼하시네요. 같이 해봅시다. 정식으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은 치열해졌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집을 나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한참을 걸어야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편도 1시간 반 거리였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 8시가 다 됐습니다. 밥 차려 먹을 기운조차 없었죠. 월급은 수당을 합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연금 외에 내 손으로 직접 번 돈이 통장에 찍히니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 있다는 성취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첫 1년은 흥분 그 자체였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유니폼을 입고 출근 카드를 찍으며 동료들과 인사하는 삶이라니. 공장 청년들은 저를 순옥 이모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해줬습니다. 처음 해보는 공장 일이라 기계 다루는 게 서툴러 동생들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저는 성실하게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돈을 탐해서가 아니라 안전판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죠. 연금과 월급을 합치니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이 넘는 달도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첫 해 연말 잔고가 5억만 원 가까이 불어난 걸 확인하며 아직 나 죽지 않았구나 싶어 뿌듯했죠. 하지만 생활의 리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점심은 공장 식당에서 주는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녁엔 너무 지쳐서 샤워만 하고 바로 침대에 쓰러져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기 일쑤였죠. 주말에는 그저 누워만 있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오겠다고 하면 번거로워 배달 음식을 시켰고 정성 들여 요리하는 일은 이제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순옥 씨,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라며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하나둘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 야근 때문에 약속을 취소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만 빼고 저희끼리 자매회를 만들어 모이고 있더군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보면 되지 뭐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은 소외되고 있었던 겁니다. 몸의 이상 신호는 2년차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아리가 붓고 저리 타더니 퇴근길 지하철역까지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려니 좀 쉬면 낫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매일 계속되었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이면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며 공장에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데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3년 차에는 더 세밀한 조립 공정으로 옮겨졌는데 낮은 책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4~5시간씩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목은 뻣뻣해졌고 눈은 늘 뻑뻑했습니다. 통장 숫자는 늘어갔지만 제 몸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4년차 초에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나사 하나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는데 갑자기 다리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몰려오며 무릎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지도 앉지도 못한 채 철절매고 있자 주변 청년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마쳤지만 퇴근길 제 다리는 이미 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양말을 벗었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종아리는 풍선처럼 부어올라 있었고 시퍼런 혈관들이 뱀처럼 얽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심각한 하지정맥류입니다. 여기서 더 서서 일하시면 혈전이 생겨서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할 순 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일은 제 자존심이자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공장에는 집안 사정을 핑계로 2주간 휴가를 냈습니다. 집에서 쉬면 좀 나을까 싶었지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붓고 아팠습니다. 이제 제 몸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아이에게 검진 결과지를 찍어 보냈더니 당장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나중에 엄마 못 걷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침대 맡에 앉아 엉엉 우는 제 모습이 꼭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 떼쓰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공장을 그만두던 날 조장은 어르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덤덤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가 왜 그렇게 서운하면서도 허망하던지요. 퇴직 후 저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을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는 동안 가족들은 저 없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공장 일로 바쁘다며 며느리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며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겼죠. 아이의 첫걸음마, 첫 단어, 유치원 입학식, 그 소중한 순간들에 저는 없었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며느리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일하시느라 힘드신데 좀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은 배려가 아니라 거리두기였습니다. 4살이 된 손주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품으로만 파고들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며 어색해하는 아이의 눈빛을 보며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가족 채팅방에 손주 먹이게 갈비찜 해두었으니 놀러 오라고 메시지를 남겨도 3시간 뒤에야 이번 주는 일정이 꽉 찼네요. 다음에 봬요라는 짧은 답장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잊힌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일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자리로 밀려나 있었던 겁니다. 직장은 사라졌고 생활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동네 시장에 나가도 7년 사이 상인들은 다 바뀌어 저를 낯선 사람 취급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견고한 모임을 만들어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죠. 딸에게 손주 등하원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미 도우미 아주머니 계시고 애가 외할머니만 찾아서요. 라는 거절만 돌아왔습니다. 제게 남은 건 텅 빈 거실과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혼자 시내 구경이라도 하려 지하철을 탔는데 2정거장도 못 가서 다리가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역 승강장 벤치에 앉아 지도를 켜고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멍하니 있었습니다. 늙어서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내가 세상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7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은 통장에서 잠자고 있지만 제 다리는 이제 그 돈을 쓸어 여행을 갈 수도 손주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갈 수도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초등학생 때 써준 낡은 카드를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라고 삐뚤빼뚤 적힌 글자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에게 우주였고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를 스스로 걸어 나와 돈 몇 푼과 바꾼 셈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식어버린 가족의 마음과 손주의 어린 시절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은퇴 후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벌려는 것이 무엇인지요? 당장의 끼니를 위한 것이라면 누구도 비난할 수 없지만 만약 단지 놀기 아까워서 혹은 내가 아직 유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가가 저처럼 건강과 가족이 된다면 그건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평생 써온 통장과 같습니다. 젊을 때처럼 마구 인출에 쓰다간 어느 순간 지급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는 예금이 아니라 농사와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돌보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막 은퇴하신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앞에 두세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혹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혹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늦잠을 자도 좋고 하루 종일 꽃을 가꾸거나 드라마를 봐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저처럼 7년을 바쳐 돈을 벌고 그 7년 뒤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혼자 식어버린 국을 떠먹는 노년을 맞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속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끝까지 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게 맞을까요? 제 선택이 가치 있었는지 아니면 어리석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트는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